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또 아주 흥미로운 설비 파트, 소방 시설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림 자료들과 도표들은 오로지 챕스랜드의 찐 정리만 호환되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의 유사 제품에 주의하셔서 챕스랜드의 찐 정리 교재를 활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또 댓글창에 공식 판매처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까 교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부터는 영상 한 편의 길이도 길고 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도 많아서 아마 여러 번 돌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누르시면 모바일도 똑같아요. 여기를 누르면 더보기란이 펼쳐질 텐데요. 제가 여기다가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들은 것 중에서 원하는 그 부분을 누르면 바로 거기서부터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둘 테니까 이어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다시 보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거고요. 네, 그럼 소화 설비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 설비라는 건 제가 앞에서도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꺼서 화재를 진압할 때 쓰는 게 이 소화 설비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는 소화기 같은 그런 기구의 단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그것보다는 더 큰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 같이 이 건물 자체에 설치하는 어떤 뭐 펌프 같은 데서 물을 끌어다가 아주 대량으로 방수해서 불을 끄는 뭐 그런 개념의 설비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찬찬히 보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테니까 소화 설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소화 기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써둔 걸 보면 이런 비교적 자그마한 소화 기구에 포함되는 것들은 가장 일반적인 게 소화기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자동 확산 소화기나 간이 소화 용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죠. 그래서 1번에 소화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서 작동하는 기구로 그 소화기 안에 있는 약재를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쫙 방사를 해서 소화하는 그런 기구를 소화기라고 하는데, 아래쪽 소화기의 종류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거를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분말 소화기는 뭐 그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약재가 분말, 가루 형태라는 거겠죠. 이러한 분말 소화기에는 ABC급과 BC급이 있다. 요거 딱 보시는 순간 소방학 개론에서 배웠던 화재의 분류가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데, A급은 일반 화재였고 B급은 유류, C급은 전기 화재였죠. 그러니까 ABC급 분말 소화기라는 건 일반, 유류, 전기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응성이 있다 이런 말은 효과가 있다, 이게 잘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BC급이 일반, 유류, 전기에 다 두루두루 쓸 수 있으니까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분말 소화기가 이 ABC급이고요. 그럼 BC급은 유류와 전기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느 화재에 잘 듣느냐를 구분을 지었다는 건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약재의 종류가 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우리가 소방학개론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화재의 종류별로 거기에 잘 듣는 약재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ABC급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약재의 주성분이 제1인산 암모늄이라는 걸 쓰고요. 담홍색을 띠기 때문에 이 ABC급 소화기를 뿌리면 좀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B씨급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인데요. 요게 베이킹소다라고 하더라고요. 베이킹소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재는 백색, 흰색을 띠죠. 그래서 A급 일반 화재까지 포함하는 ABC급의 주성분은 제1인산 암모늄의 담홍색을 띠고, 전기와 유류에 특화된 B씨급은 기름 떼진 거 베이킹소다로 닦듯이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백색을 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 은근히 바꿔가지고 틀린 답으로 내기도 하니까 잘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말 소화기는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대요. 근데 가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산도 중단됐고 이게 또 폭발해서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폐기 처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건 축압식 분말 소화기만 생산해서 사용 중인데, 그러면 이런 축압식은 가압식보다는 뭐가 좀 더 나으니까 계속 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점이 나은가 했더니 기존의 가압식은
이게 안에 압력이 얼마나 차 있는지, 그 압력이 막 터질랑 말랑한 상태인지 이런 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이 더 크겠죠. 근데 추갑식의 경우에는 지시 압력계라는 걸 붙여서 이 소화기 안에 압력 상태가 어떤지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의 눈금, 압력의 정상 범위가 자, 밑줄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이내의 범위일 때 정상으로 보고 눈금도 초록색에 가 있을 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이 0.7보다도 약한 압력 미달 상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0.98보다도 커서 압력이 과하게 발생한 상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눈금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압력의 정상 범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외울 때 가압식, 추갑식이 좀 헷갈려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사가지가 없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가압식은 지시 압력계가 없다. 이렇게 사가지가 없다. 그래서 지시 압력계가 있어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 추갑식이고 그 지시 압력계의 정상 범위는 0.7에서 0.98이었고요. 사가지가 없는 가압식은 지시 압력계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옆에 그림은 추갑식 분말 소화기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같이 보시면 안에 약재가 들어있고 그걸 몸체인 본체 용기가 감싸고 있죠. 그래서 그 약재가 흘러나가는 사이폰관이 있고 요 손잡이, 레버를 누르면 호스를 타고 노즐로 방사가 되는데요. 여기에 지시 압력계가 붙어 있어서 압력 범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또 손잡이 부분에는 안전 핀이 걸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걸쇠를 걸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장난으로 막 누르거나 손잡이 눌려가지고 잘못 쏘아지면 안 되니까 이 소화기를 진짜 써야 할 때는 이 안전핀을 빼서 제거를 해야 레버를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소화기를 쓸 수 있는 일종의 유통기한인 내용연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연수는 분말 소화기의 사용 기한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0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만 아니 이거 10년 동안 쓴 적도 없고 관리도 잘해서 깨끗한데 다 버리고 새로 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한다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우리한테는 방염 중에서 선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실시 기관으로 먼저 봤었던 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해서 성능 검사라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원의 성능 검사 시험에서 합격을 받은 소화기는 내용 연수 10년이 지났어도 일정 기간 동안 좀 더 두고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1번 기본적인 내용 연수 기간인 10년이 지나고도 그 뒤로 아직 10년이 더 지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생산된 날짜를 기점으로 보면 도합 20년이 지나기 전 미만이면 이 성능검사 결과 합격을 받으면 그로부터 3년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이면 내용 연수가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간 연장이 가능한데 2번 기본적인 내용 연수 10년이 지나고도 그 뒤로 10년 이상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조 연월을 기점으로 보면 도합 20년이 더 지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좀 많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 결과가 합격이다. 그러면 이때는 좀 오래됐으니까 1년씩만 찔끔찔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기본 10년이다. 이 내용 연수 10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는 새 걸로 교체해야 하지만 성능 검사라는 걸 받아서 더 써도 괜찮다고 공인된 합격을 받으면 3년 또는 1년씩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 연수는 기본적으로 10년이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장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얼마냐 요걸로는 문제를 내는 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지고 막 계산하고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이렇게 내용 연수가 지났는데 따로 성능 검사 같은 거 안 받았어요. 그러면 더 쓸 수 있도록 합격을 못 받았으니까 이때는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또는 소화기에 결함이 있다면 폐기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소화기를 폐기할 때에는 생활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내놔야 한다는 것까지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화기 중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산화탄소인 소화기를 보겠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소방학개론 얘기할 때 계속 언급했던 애죠.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물질이다. 그래서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가스라고 했는데 이런 가스는 주로 물을 뿌리지 못하는 화재에 잘 쓴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BC급 유류나 전기 화재처럼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그런 화재에서 이런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잘 쓰겠고요. 냉각, 더 이상 불이 안 붙게 인화점 밑으로 식혀버리는 이런 냉각 작용이랑 질식, 산소를 차단시키거나 그 농도를 희석해버리는 이러한 냉각 질식 작용을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이산화탄소 가스도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잘못하면 동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고압의 가스예요. 그래서 냉각의 대표적인 물질이 물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물을 못 뿌리는 그런 화재는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동상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아주 차가운 이 이산화탄소 가스를 뿌려서 냉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3번 할론 소화기도 이 할온류 이름 익숙하시죠? 억제 소화할 때 쓰이는 약재의 할론 또는 할로겐 화합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할론 소화기도 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근데 이때는 얘네가 그 싸움꾼 라디칼을 흡착해서 제거하니까 몸집을 막 늘리려는 그 연쇄 반응을 차단해서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억제 소화 작용을 하는데 괄호치고 부촉매라고 써져 있죠. 이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요. 그 라디칼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주변 애들을 막 때려가지고 몸집을 재빨리 막 늘리려고 하는 거. 이런 현상이 촉진되면 촉매작용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게 촉매인데 그걸 반대로 억제를 시켜서 느려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부촉매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제 소화 작용이 곧 부촉매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할론 약제도 산소를 차단하고 농도를 희석시키는 질식 소화 작용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론 소화기의 종류에는 할론 1211, 2402, 1301 소화기가 있는데 이름에 2가 들어가는 1211과 2402에는 지시 압력계가 붙어 있고요. 혼자만 2가 안 들어가는 1301 소화기에는 지시 압력계는 없지만 소화 능력은 가장 뛰어나고 독성도 적고 냄새도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분말 소화기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사가지가 없는 가압식 분말 소화기나 또는 여기서도 혼자만 2가 안 들어가는 할론 1301 소화기는 둘 다 지시 압력계가 없다는 거. 하지만 사가지가 없는 가압식은 퇴출돼서 지금은 안 쓰지만 이 외골수인 할론 1301이 아직도 퇴출되지 않고 남은 이유는 능력이 개쩔기 때문이다. 독성도 적고 냄새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의 종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간이 소화 용구라는 게 있는데 얘도 소화기랑 마찬가지로 소화기구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래서 간이 소화 용구는 능력 단위가 1 미만인 소화기구로 제가 옆에다가 소화기의 미니미 버전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능력 단위라는 게 나무장작 더미 90개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을 때 그 정도의 화세, 그 불의 크기나 강도를 진압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능력 단위 1만큼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불이 얼마나 커?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줄자 가져다가 그 불이 몇 미터인지 이런 걸 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요만한 크기에서는 대충 요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쓰는 나무장작 90개 정도의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정도를 A급 화재에서 능력 단위 1만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능력 단위가 10이라고 하면 나무장작 더미를 거의 뭐 900개 쌓아놓고 거기서 발생한 크기의 화세를 진압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이 간이 소화 용구는 그 능력 단위 1에도 못 미치는 1 미만인 소화기구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헤어스프레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 소화 용구는 소화기보다도 못 미치는 작은 미니미 소화기지만 이를테면 좀 어린이들이 많은 장소라던가 또는 소화기를 들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 아니면 보통 자동차 안에다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적 좀 작은 불길 완전 초기에 진압을 할 때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간이 소화 용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마른 모래나 또는 질석이나 진주암 같은 소화약재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간이 소화 용구도 있는데요.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몇 번 본 적 있는데 이런 노란 박스같이 생긴 모래함이나 제설함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요런 데에 삽이랑 같이 담겨서 마른 모래의 경우에는 50리터 이상 한 포가 0.5단위 또는 팽창 질석이나 진주암 같은 경우에는 80리터 이상 한 포가 0.5단위로 역시나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인 간이소화 용구의 일종이라는 거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먼저 소화기를 크기에 따라서 소형 또는 대형으로 나눠서 설치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 이상인데 대형보다는 미만인 것을 소형이라고 한대요. 그럼 그 대형은 얼만큼이냐 하니 능력 단위가 A10, B20 이상인 거. 그러면 일반 화재 A급은 능력 단위가 10 이상이고 유류 화재 B급은 능력 단위가 20 이상인 걸 대형이라고 하겠구나. 그러면 아까 장작 더미로 따지면 나무 같은 일상적인 건 A급이니까 나무 장작 더미 한 900개치 정도의 화재를 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치가 대형이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약재도 많이 들어가서 무거울 테니까 이걸 사람이 운반시킬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보다는 능력 단위가 작지만 그래도 최소 능력 단위 1 이상인 걸 소형이라고 하는데, 소형의 경우에는 보행 거리를 기준으로 20m 이내마다 설치하고 그것보다 큰 운반대랑 바퀴도 있어야 하는 대형은 보행거리 기준으로 30m 이내마다 설치를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소화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사람이 바로 집어가지고 쓸 수 있는 소화기구니까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서 가 닿을 수 있는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소형은 20m 이내, 대형은 30m 이내로 설치하라는 거죠. 이때 참고로 이 보행거리라는 건 만약에 가는 중간에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장애물을 돌아서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를 보행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그러니까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하는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한대요. 이 소화기를 쓰는 사람이 전부 다 180이 넘는 그런 키 큰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소화기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겠고요. 아래쪽 니은에 있는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보고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장소에서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소화기를 설치하세요 라는 건데요. 먼저 위락시설, 한마디로 막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위락시설은 사람들이 막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리고 막 술 취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려면 너무 혼란스러울 테니까 이런 곳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이내로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좁은 면적마다 빡빡하게 소화기를 채워 넣으란 말이죠. 그리고 위락시설보다는 좀 낮지만 뭐 공연장이라던가 집회장 또는 의료시설, 문화재 이런 곳은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막 아주 자주 가는 장소는 좀 아니죠. 공연장이나 집회장, 장례시설 이런 데는 뭐 거의 출퇴근하듯이 매일 가진 않으니까 이런 곳은 불이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때 우왕좌왕하느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 50제곱을 기준으로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의료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뭐 공연장이나 집회장, 장례시설 이런 데에 비하면 그래도 자주 가는 시설이긴 하겠지만, 이런 의료시설은 일단적으로 거동이 좀 불편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대피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 기준 50이 적용되는 시설에 이 의료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는 그래도 그 기준이 가장 널널한 편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뭐 업무시설 이런 곳들인데요. 이런 데는 우리가 출퇴근하듯이 뭐 매일 가는 곳들이죠. 그래서 아주 이 지긋지긋한 사무실, 막 업무시설 이런 데는 항상 뛰쳐나가고 싶으니까 대피로나 비상계단이 어디 있는지 막 아주 꿰뚫고 있을 것이고, 마트 같은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우리가 자주 가니까 그만큼 대피하는 동선이나 어떤 통제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바닥 면적 기준이 가장 널널한 100제곱미터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실내의 면화는 뭐 벽 같은 그런 부분이 불연제, 준불연제 또는 난연제로 되어 있으면 요 기준에서 곱하기 2배까지 면적을 더 넓혀준대요. 이 기준 면적을 넓혀서 완화를 해주면 그만큼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 기준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 소화기를 사서 비치해야 되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돈이 좀 굳는 거겠죠? 그 기준 면적이 넓어지면 이득이다. 그래서 내화 구조로 돼 있고 뭐 실내면도 불에 안 타는 불연제나 뭐 준불연제, 난연제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실내면도 시간 좀 끌어줄 수 있고 건물 자체도 무너져 내릴 위험은 좀 적으니까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 면적 기준을 곱하기 2배까지 늘려줄게, 이렇게 완화를 해준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킵해놨던 이 간이소화용구 2분의 1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시설들은 각각의 시설마다 바닥 면적 기준에 따라서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됐었죠. 근데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때려보니까
우리 업장에는 한 A10 정도의 능력 단위를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능력 단위 1 이상인 소화기를 10개 두는 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싼 능력 단위 0.5짜리 간이 소화 용구를 20개 두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 화재에서는 이 약재가 연속적으로 계속 쭉 나와줘야 힘을 잃고서 불이 꺼질 텐데 요 찌깐한 스프레이 같은 걸로 찔끔찔끔 뿌리고 있으면 이거 다 달아가지고 또 새 거 가져와서 또 찔끔 뿌리고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찌깐한 간이 소화 용구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개수가 전체 설치 기준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노유자 시설, 아기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장소는 그 무거운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간이 소화 용구로 전체 기준의 절반 이상을 채워 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별 소화기 설치 기준 면적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한 층에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교재 뒤쪽에 실려 있는 예시 문제로 같이 볼게요. 자, 여기가 업무 시설이래요. 근데 여기서 불연지라던가 내화 구조 이런 언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원칙적으로 바닥 면적 100제곱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적용되겠죠. 근데 지금 사무실의 면적이 1000제곱이니까 100제곱마다 소화기를 한 개씩 놓는다고 하면 총 10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바닥 면적 100제곱마다 한 개씩 놓으라는 그 기준은 능력 단위가 1 이상인 소화기를 기준으로 한 거였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능력 단위 2단위인 소화기를 설치한다면 이 법으로 기준 잡아놓은 능력 단위 1짜리 소화기의 2배를 커버할 수 있는 더 센 소화기를 설치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1짜리를 놓을 때는 10개가 필요했지만 아싸리 그것보다 좀 더 센 2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 단위 2짜리를 놓는다고 하면 5개만 놔도 여기에 요구되는 설치 기준을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무실에는 능력 단위 2짜리 소화기를 5개 놓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층이 지금 2개 이상의 거실, 어떤 목적을 가진 방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창고. 이런 경우에 면적이 33제곱 이상인 곳은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하랬는데 지금 이 창고 면적이 50제곱이니까 33제곱 이상인 곳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창고 바닥 면적이 100제곱은 안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소화기 한 대만 더 추가로 놔서 결국 이 A 업무 시설에는 소화기가 총 6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풀이는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도면을 딱 봤을 때 업무 시설이고 여기 이 창고가 33제곱 넘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합쳐서 1050제곱을 이 업무 시설의 기준인 바닥 면적 100제곱으로 나눴을 때 능력 단위 1짜리를 기준으로는 총 10.5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 2배인 2짜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1짜리일 때 10.5면 2짜리는 그 절반인 5.25개가 필요하겠네. 근데 5개만 설치하면 이 0.25만큼은 충족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넉넉하게 6개를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예시 문제 하나만 더 보자면 이번에도 똑같이 업무 시설인데 이번에는 내화 구조의 불연제라고 하죠. 그러면 업무 시설 기준 면적인 100제곱에서 곱하기 2배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능력 단위가 1짜리라면 그거 하나로 200제곱마다 소화기를 둘 수 있게 해줄 텐데요. 근데 여기다 둘려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2단위래요. 그러면 2단위짜리 하나로는 총 400제곱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면적이 300인 개발팀에는 하나를 두면 되겠고 면적이 500인 재무팀에는 2개를 두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복도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소형 소화기는 거리 기준이 보행거리 20m 이내였어요. 이 얘기는 곧 이 건물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가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보행거리 20m 이내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정말 여기서 최소한으로 설치한다면 복도 가운데에 두면 왼쪽에서 와도 20m 이내, 또 오른쪽에서 와도 20m 이내에 이 소화기에 닿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둔다면 복도 가운데에 하나를 놔서 이렇게 총 4개의 소화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문제풀이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구한다면 이렇단 얘기인 거지 복도 길이가 40m면 소형 소화기는 1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이나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복도 길이 40m에서 소화기를 가운데에 둠으로써
양쪽으로 보행거리 20m 이내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는 건 그냥 문제풀이용으로만 참고해 주시고, 또 요즘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보다도 이걸 말로 풀어서 문장으로 보여주고 골라내는 문제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각 장소별로 소화기의 설치 기준 면적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겠고, 그리고 내화구조 불연제 나오면 곱하기 2배, 또 설치하려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몇인지도 꼭 체크하시고, 이 기준 면적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도 소형은 보행 20m 이내, 대형은 보행 30m 이내, 이러한 기준들을 꼭 암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를 볼 텐데요. 이게 현재 2024년도 초반인 현재까지는 아직은 문제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 합격률 조정을 위해서 한 번씩 난이도가 확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미래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기준을 잡아볼게요. 보일러실이거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곳의 주방인 경우, 보일러실이나 주방은 좀 뜨거워지고 열나고 이런 공간이니까 또 화재 위험성도 높고 특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보일러실이나 주방은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내화 구조가 아닌 면적 1000제곱인 업무 시설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딸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소화기는 2단위짜리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 업무 시설은 기준 면적이 100제곱이었으니까 1000제곱을 기준 면적인 100으로 나누면 능력 단위 1짜리 소화기를 기준으로는 10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금 설치하려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2단위니까 절반인 5개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볼 이 부속 용도가 보일러실인 이 공간은 바닥 면적 기준이 몇이라고요? 25제곱미터. 그래서 보일러실 면적이 100제곱일 때 이 보일러실의 기준 면적인 25제곱으로 나누면 능력 단위 4만큼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설치하려는 소화기가 2단위짜리니까 그러면 2개를 설치하면 이 소요 단위를 충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일러실에는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2짜리 소화기를 총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일러실과 음식점의 주방, 얘네들은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또 여기서 바닥 면적이 10제곱을 초과한다. 지금 보일러실이 100제곱이었으니까 바닥 면적이 10제곱을 초과하죠. 그러면 자동 확산 소화기도 2개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부속 용도, 보일러실이나 음식점의 주방은 바닥 면적 25제곱마다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소화기 외에도 바닥 면적이 10제곱 이하면 자동 확산 소화기를 1개 설치하지만, 바닥 면적이 10제곱을 초과하면 자동 확산 소화기를 2개 집어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에 1개 이상은 K급, 주방 화재용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소화기의 점검 사항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설비 파트는 이렇게 먼저 설비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을 보고, 그래서 그 설비를 어떻게 점검하는지까지 계속 이러한 틀로 진행되니까 요 점을 미리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화기를 점검할 때는 먼저 외관이 파손된 게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1번에 노즐 및 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말 소화기의 경우에는 이 부분, 이 약재가 나오는 요 나팔 같은 부분을 노즐이라고 부르고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그 똑같은 부분을 폰을 혼으로 수정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노즐 또는 혼 부분이 불량이면 즉시 교체를 해야 한다. 왜냐면 이 약재가 되게 고압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약재가 나가는 노즐이나 혼 부분이 깨져 있거나 불량인 상태면 이게 내가 쏠려고 했던 그 지점으로 제대로 방사가 안 되고 막 퍼지면서 엉뚱한 곳에 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본체 용기가 변형됐거나 부식 등으로 손상된 경우에도 교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추갑식이나 숫자 2가 들어가는 할론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붙어 있는데, 그때 녹색으로 정상 범위인지, 그 수치상으로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이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뭐 이때도 만약에 압력이 미달이라서 뭐 노란색에 가 있다 그러면 압력을 보충하든지 뭐 아니면 소화기를 교체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손잡이, 레버 부분이 정상인지, 그리고 안전핀이 탈락돼서 빠졌거나 혹은 휘어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레버가 불량이면 안 눌리니까 약재가 제대로 방사가 안 될 것이고, 안전핀이 빠져 있으면 누가 장난으로 막 눌러서 약재가 닳아 있다가 나중에 진짜 써야 될 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안전핀을 제대로 꽂아 놔야 되겠고, 또는 뭐 안전핀이 꽂히긴 꽂혀 있는데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걸 사용하기 전에 안전핀을 뽑고서 레버를 눌러야 되는데, 이 안전핀이 휘어져 있으면 안전핀이 안 빠질 것이고, 그러면 레버도 못 누르게 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그 약재가 있어야 되는 정량만큼 들어있지 않고 중간에 손실되지 않았는지 그 중량을 점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루 약재가 굳거나 덩어리지는 고형화가 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화기에는 재원표라고 하는 이를테면 자기소개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지, 뭐 약재는 뭔지, 용량은 얼만지 이런 재원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적힌 총 중량에서 내가 지금 이걸 점검하려고 이 소화기를 저울에 올려서 재본 무게를 빼보면 약재가 얼만큼 달았는지 그 손실된 양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손실된 양이 재원표에 적혀 있는 원래 약재의 중량보다 5%를 초과해서 손실되었다면 그 소화기는 불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점검할 때는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약재 손실량이 5%를 초과할 시 불량으로 본다. 그리고 사가지가 없는 가압식은 이제 안 쓰니까 폐기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얘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 사용할 때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쉽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소화기의 사용 순서인데요. 가장 먼저 이 소화기를 들고서 불이 난 화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화점에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2에서 3m 정도는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했던 것처럼 이게 장난 못 치게 걸어둔 걸쇠, 이 안전핀을 제거해야만 레버가 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안전핀이랑 레버는 중간에 걸려가지고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소화기를 들고 가다가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이 안전핀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왜냐면 둘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잡이에서는 손을 떼고요. 몸통, 이 몸체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잡이 레버를 잡으면 안전핀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고 소화기의 몸체를 잡고서 안전핀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한 손은 레버,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은 노즐 부분을 제대로 꽉 쥐고서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고압으로 꽤 강하게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 노즐 부분을 제대로 안 잡으면 이 호스가 사방팔방 막 요동치면서 엉뚱한 곳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잡이와 노즐을 잡은 상태에서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내 몸으로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를 합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맞바람 맞으면서 뿌리면 약재를 결국에 내가 다 뒤집어 쓰겠죠.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쓸듯이 골고루 방사를 하는데, 이때 막 손잡이를 눌렀다 떼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누르자마자 막 놓고 이러면 약이 제대로 안 나가니까 이렇게 꾹 누르면서 제대로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화기구 중에서 소화기와 간이 소화용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약재를 방출하고 그 약재를 확산시켜서 국소적으로 일부분을 소화할 때 쓰는 자동 확산 소화기라는 것도 이 소화기구에 포함된다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서요. 앞서 본 소화 기구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자동 소화 장치를 보겠습니다. 이 자동 소화 장치에는 뭐 주거용, 상업용 또는 뭐 캐비닛형 아니면은 약재에 따라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뭐 이런 이름으로 자동 소화 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건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서 만약에 요리하다가 불이 나면 이 자동 소화 장치가 자동으로 소화 약재를 뿌려주고 전기나 가스 공급까지도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이런 장치를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여기 이게 후라이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지지고 볶다가 불이 났다. 그러면 감지부에서 화재를 감지해서 소화 약재를 알아서 뿌려주고, 여기 가스 누설 차단 밸브가 있죠. 이 밸브가 딱 잠기면서 계속 나오고 있던 가스까지도 알아서 차단을 해주는 이러한 원리로 자동 소화 장치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머지 설치 기준 같은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하나 연관지어서 가볍게 복습해 보자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LNG 같은 건 가벼워서 위로 뜨니까 탐지부의 아랫면이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있어야 하겠고,
반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LPG 같은 가스는 무거워서 바닥에 깔리니까 탐지부의 윗면이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자동 소화 장치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알아서 가스나 전기도 차단해주는 이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건데, 이 차단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평소에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유효한 높이나 위치에 설치하고 또 인증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말 중요한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물 안에 설치해서 불이 나면 관계자나 또는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 옥내 소화전 열어 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호스 풀어서 물 뿌려 가지고 소화 작업할 때 쓰는 건데요. 이 개통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연결된 어떤 지하 수조나 또는 옥상 수조 같은 이런 수조에 저장돼 있던 물을 옥내 소화전으로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보겠지만 간략하게 일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조에 있던 물을 퍼 올리거나 또는 물을 계속 틀어서 쏟아보면 점점 물줄기가 약해지면서 그 퍼 나르는 힘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각 부분까지 물을 힘차게 끌어서 퍼다 날라줄 펌프가 필요할 테니까 주펌프, 충압펌프 이런 펌프들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 복잡한 설비들의 총사령관인 똑똑한 제어반 형님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수격 방지기 이런 거는 물을 퍼올리다가 너무 강하게 막 깡 부딪히면 배관 같은 게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격을 방지해주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다시 위쪽 그림으로 올라와서 이 옥내소화전의 각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개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설명할 때도 바로바로 떠오르실 테니까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제 밸브겠죠? 요 밸브를 수도꼭지 틀듯이 돌려서 개방하면 이 호스를 타고 꿀렁꿀렁 물이 흐르면서 이 노즐 부분을 타고서 물이 방수가 될 것이고요. 이 위에 보이는 요거를 확대한 게 오른쪽 그림인데요. 뭐 반드시 이런 형태인 건 아닌데 요 동그란 부분은 나중에 경보 설비에서 볼 발신기라는 다른 설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재 대응편 얘기할 때도 잠깐 봤던 건데 요 발신기에 누른 버튼을 사람이 직접 눌러서 불 났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은 곳에서 몇 층에 어디에 불이 났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뭐 경보도 울리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요런 발신기를 옥내 소화전에다가 같이 붙여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이 발신기를 먼저 띡 눌러서 화재 신호를 보내고 그동안 나는 옥내 소화전 뚜껑 열어 가지고 호스 풀어서 물 틀어 가지고 소화 작업하면 되겠죠.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위치 표시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 옥내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눈에 빡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점등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그맣게 펌프 기동 표시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옥내 소화전 틀어서 쓰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이 압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펌프가 돌아간다고 했죠. 그때 메인격인 주펌프가 기동되면 이 펌프 기동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니까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주펌프가 돌아가면 불이 들어오는 게 이 옥내 소화전에 붙어 있는 펌프 기동 표시등이 되겠고요. 옆에 시각 경보 장치는 원래 이렇게 옥내 소화전에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런 형태가 잘 없지만 그냥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옥내 소화전에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함 윗부분에 있는 위치 표시등은 항상 점등 상태이고, 펌프 기동 표시등은 주펌프가 작동되면 점등된다. 다음 페이지 수원이 또 중요합니다. 사실 옥내 소화전에서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다른 설비에서도 이런 뭐 수원의 양이나 저수량 이런 물의 양을 구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각 설비별로 이 물의 양을 다 계산해서 합산하라는 계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원이라는 건 물의 근원이니까 한마디로 아까 본 것처럼 옥내 소화전을 쓸때 끌어다 쓰는 그 수조에 들어 있어야 하는 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수원, 물의 근원지를 수조의 형태로 설치한다면 소방 설비에서 정하는 전용 수조로 설치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아래쪽 네모 박스,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저수량, 그 수조에 넣어놔야 되는 최소한의 물의 양이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해놔야 되는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이요. 1분에 적어도 어느 정도로 뱉어내야 하냐면 분당 130리터 이상 뿜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미닛을 뜻하는 약자 민으로 표기를 해서 130리터 퍼 민, 분당 130리터 이상 뿜어줘야 한다. 이게 옥내소화전의 방수량이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29층 이하의 건물일 때는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서 출동해서 이 소방 작업을 개시할 때까지 약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는 건물의 관계자는 이 화재 초기에 이 불길이 너무 막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은 이상은 이런 옥내 소화전을 써가지고 초기 소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럴 때 29층까지 이 29층 이하의 건물이라면 요 옥내 소화전이 적어도 20분간 물을 계속 뿌릴 수 있는 양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분당 130리터는 뿜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한 20분 쏠 동안은 버텨줘야 하니까 130리터씩 20분이면 130리터 곱하기 20분으로 옥내 소화전 한 개를 쏜다고 했을 때 최소 약 2.6톤은 이 수조에 물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옥내 소화전이 한 층에 딱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잘 없죠. 한 층에 뭐 두 개, 세 개씩 설치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개수가 뭐 건물마다 다르거나 아니면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미지수다. 그래서 알파벳 N으로 일단 놓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서 뭐 옥내 소화전이 1층에는 한 개가 설치돼 있고 2층에는 두 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이 수조에 들어있어야 하는 물은 당연히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벳 N, 설치 개수 N이라는 건 그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그 층의 개수를 기준으로 요 N 자리에 가장 많이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개수를 넣고요. 거기에 아까 한 개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2.6톤을 곱해라. 그래서 29층 이하일 때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 개수 N 곱하기 2.6톤이다. 요런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게 작년쯤인가 개정되면서 29층 이하일 때는요. 이 N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설치 개수의 최대치를 딱 두 개까지만으로 제한을 했어요. 왜냐면요. 29층 이하의 비교적 낮은 건물에서는 만약에 이 옥내 소화전을 한 번에 한 층에서 막 3개 이상을 돌려야 될 만큼 그 정도로 큰 규모의 불이 났다면 그때는 이런 일반인들이 초기 소화를 하느니 그냥 차라리 모두 대피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29층 이하일 때는 그 건물에 뭐 1층에는 2개가 설치되고 2층에는 막 4개가 설치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최대 개수 N을 몇 개까지만 허용한다? 딱 2개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건물이 29층 이하인 건물이라면 각각의 층마다 옥내 소화전이 몇 개가 설치되었건 이 N자리에 놓을 수 있는 최대치는 딱 2개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그 건물에 뭐 한 층에 3개가 설치됐건 7개가 설치됐건 수원의 저수량은 2개를 기준으로 2.6톤을 곱한 5.2톤이 최대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건물이 어느 층에서 보더라도 각각 한 층에 한 개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설치 개수 N의 최대 개수가 한 개죠. 이 건물은 한 개가 제일 많은 층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1 곱하기 2.6톤으로 그 건물의 총 저수량은 2.6톤이 되겠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저수량은 요 공식을 따르는데 N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2.6톤을 곱하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아래쪽에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건물이 만약에 30층부터 49층까지인 좀 더 큰 건물이라면 이 옥내 소화전이 분당 130리터씩 써줘야 되는 건 똑같은데 대신에 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소방대가 출동해서 계단을 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개시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층부터 49층까지의 건물은 요 옥내 소화전으로 버텨줘야 되는 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나서 130리터 곱하기 40을 한 5.2톤이 옥내 소화전 개수 한 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물의 양인데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또 달라지는 조건이 뭐냐면 30층부터는요.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옥내 소화전의 개수 그 최대치를 5개까지로 인정해 줍니다. 아까는 2개였죠.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 소방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시간도 길어졌는데 그러면 그만큼 버텨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옥내 소화전의 개수도 늘려서 그만큼 물의 양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개까지 한 번에 돌릴 수 있을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30층부터 49층은 최대 개수 N을 5개까지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 5.2톤을 곱한 양만큼 수원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35층짜리라면 뭐 어떤 층에는 옥내 소화전이 3개가 설치됐고 또 어떤 층에는 4개, 또 어떤 층에는 7개가 설치됐다. 그러면 그때 이 N자리에는 몇 개를 잡을까요? 5개를 잡겠죠?
왜냐면 7개를 설치한 층이 있긴 하지만 이 최대치가 5개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5 곱하기 5.2톤을 한 26톤이 저수량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어떤 층에서 보더라도 5개를 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40층짜리지만 어떤 층에서 보더라도 최대 개수가 암만 많아도 4개다. 그러면 4개 곱하기 5.1을 한 20.8톤이 저수량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50층 이상인 건물일 때는요. 분당 130리터씩 방수되는 이 물로 소방대가 도착해서 활동을 개시할 때까지 최소 60분 이상 버텨야 된다고 봐서 130리터 곱하기 60분인 7.8톤을 옥내 소화전 한 개당 버텨야 되는 물의 양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도 50층 이상이면 얘도 결국은 30층 이상이죠. 그래서 똑같이 최대 개수 n은 5개까지 잡을 수 있도록 인정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 n개에 곱하기 7.8톤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n에다가 놓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5개까지만 허용이 되니까 50층 이상 건물일 때 이 저수량의 최대치를 계산하면 39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 계산 방식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 가압 송수 장치라는 건 이 수조에서 물을 퍼다가 각 층에 있는 모든 옥내 소화전에 골고루 어느 정도 힘 있게 물을 보내주려면 어떤 힘, 압력을 가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가압 송수 장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총 4가지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펌프를 돌리는 펌프 방식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수조가 있으면 이 펌프가 끌어올려서 이 폭탄같이 생긴 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예요. 이제 물 보내주는 방수구인데 이렇게 각 부분으로 끌어다가 올려주는 펌프 방식을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모터 같은 전동기나 또는 엔진에 연결된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물을 보내는 송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옥내 소화전은 전용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설비랑 이 펌프를 겸용하고 싶으면 각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겸용을 할 수도 있지만 30층 이상의 고층인 소방대상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랑은 이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2번 고가 수조 방식은 일종의 뭐 수력 발전처럼 겁나 높은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폭포처럼 물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자연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러면 최고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까지 그 규정 이상의 방수 압력으로 보내줄 수 있으려면 그것보다도 더 높이의 이 고가 수조 시설을 지어야 될 테니까 일반 건물에서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다음 3번 압력 수조 방식을 보기 전에 4번의 가압 수조 방식부터 먼저 보면요. 이 그림처럼 별도의 압력 탱크를 설치해서 압축 공기나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 같은 가스에 의해서 물을 가압, 압축해가지고 소방용수를 보내는 방식이 가압 수조 방식인데요. 얘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 가스가 들어있던 별도의 가압 탱크가 이 수조에 있던 물을 가압하고 송수해서 전기 전원이 필요가 없대요. 근데 얘랑 비교해서 3번의 압력 수조 방식은 뭐 옆에 별도로 붙은 탱크가 없죠. 그래서 이 압력 수조 내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물이 채워져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압축 공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수조 안에서 물을 압입, 압축해서 주입하고 압축된 공기가 충전돼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압력 수조 방식인데요. 얘는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또 각각의 가압송수 장치의 특징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렇게 생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건 방금 봤던 그 4가지 방식 중에서도 자동 기동 방식의 펌프 방식에서 사용하는 장치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얘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압력이 좀 약한데? 또는 지금 압력이 너무 과한데? 이런 배관 내의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압력이 약하면 펌프를 돌리고 또는 압력이 너무 과하면 펌프를 정지시키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압력 챔버라는 건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로 주로 사용하는 게 압력 챔버인데요. 이 기동용 어쩌고가 곧 압력 챔버다. 둘이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주요 구조를 보면 위에 머리 꼭지 안전 밸브에서는 압력이 과해졌을 때 이 꼭지로 과압을 방출해서 머리 꼭지가 안 돌게 하고요. 왼쪽 압력계에는 인간들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압력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아래 꼭지 배수 밸브로는 물을 배수 흘려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 압력 스위치는 다른 설비에서도 이 압력 스위치라고 부르는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대개는 어떤 신호를 흘려보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치에 신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이 이 압력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뭐 펌프를 기동할지 정지할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압력 스위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챔버가 펌프를 기동하거나 또는 정지시키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시키거나 뭐 아니면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형제 같은 장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 챔버와 그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제가 알기 쉽게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 압력 챔버라는 애가 좀 눈에 익도록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옥내 소화전을 이루고 있는 밸브와 배관 등을 보겠습니다. 요즘은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곧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림과 함께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후드 밸브 또는 풋 밸브라고도 합니다. 영어 표기를 보시면 발을 뜻하는 foot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게 왜 발을 뜻하는 풋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요 그림처럼 이거를 이렇게 확장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개통도 이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원, 물의 근원지가 펌프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 물을 이렇게 강하게 퍼올리다 보면 이물질 같은 게 딸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물질이 배관 내부를 막아서 고장이 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도 수행하고요. 또는 체크 기능이라고 하는, 이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수조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기능도 수행하는 게 이 후드 밸브, 풋 밸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조가 펌프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이 배관들의 연결 상태로 보면 이 후드 밸브가 발처럼 가장 아래쪽에서 이러한 중요한 여과 기능이나 역류 방지 기능을 해주고 있어서 풋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면서 물이 이 후드 밸브의 아래쪽에서 위로 훅 들어오면 뚜껑이 개방되지만, 다시 아래로 빠지려고 할 때는 이 뚜껑이 닫히면서 들어올 땐 맘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하면서 역류 방지와 여과 기능 같은 거 해준다는 거. 이 그림을 보시면 아, 이게 후드 밸브고 후드 밸브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개폐 밸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배관을 열고 닫고 해주면서 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게 개폐 밸브인데요. 그 중에서도 개폐 표시형 밸브라고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밸브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이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라고 하는데요. 옥내 소화전의 급수 배관, 이렇게 수원에서 물을 끌어다가 각각의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까지 물을 보내주는 그런 급수 배관에는 이런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를 설치해야 되고요. 주로 OSNY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를 쓴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스템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들어가 있으면 배관이 닫혀 있는 폐쇄 상태고, 요 스템이 솟아 있으면 개방된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게 OSNY 밸브입니다. 이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거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고 눈으로 딱 보기에도 외관상 밸브가 열렸구나 닫혔구나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스템이 내려가 있으면 닫힌 상태, 솟아 있으면 개방 상태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엔 마찬가지로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인데 버터플라이 밸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요 가운데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형태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나비의 날갯짓과도 같아서 버터플라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본데, 만약에 제가 이름을 지었다면 홀라당 밸브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비의 날갯짓 같은 버터플라이 밸브도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의 일종이지만, 얘는 마찰 손실이 커서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흡입 측에서는 이 버터플라이형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흡입 측에는 이 버터플라이형을 제외한 다른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OSNY 밸브나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는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로 외부에서도 밸브의 개방 및 폐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크 밸브는 아까 후드 밸브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체크라는 게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이니까 그런 역류 방지 역할을 하는 게 이 체크 밸브겠죠. 그래서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라는 건 뭐 수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 체크 밸브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주로 쓰는 주 급수 배관 말고 바로 밑에서 볼 물올림 장치의 배관이나 또는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유수 검지 장치의 주변 배관처럼 물이 한 방에 빡 나가는 그런 배관 말고 비교적 적은 양의 물이 흐르는 그런 배관에서 사용하는 역류 방지 기능의 밸브가 스윙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디스크 부분이 물에 의해서 열리면 이 밸브가 개방 상태가 되는 거고, 다시 닫히면 못 나가게 역류가 방지되겠죠. 그래서 스윙 체크 밸브는 이렇게 생겼고, 주 급수 배관이 아니라 적은 양의 물이 흐르는 곳에서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 물 올림 장치는요, 이 수조 같은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만 설치하는데, 아까
이런 경우에 발의 역할을 하는 후드 밸브도 설치했었죠. 그래서 그 후드 밸브가 고장이 나서 펌프 흡입 측 배관에 물이 안 들어와서 이 펌프가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서 공회전하고 있으면 과압이 걸리거나 해서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물을 좀 흘려 보내주는 게 이 물올림 장치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는 거 물올림 장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밸브가 있는데 얘네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막 띡 문제에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볼 다른 개념들을 설명할 때 제가 뭐 릴리프 밸브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네가 어떤 애들이었는지 딱 떠오르셔야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 부분인데요.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 펌프에 어디가 막혀 있거나 밸브가 닫혀서 물이 나가지 못하는데 펌프가 계속 돌면서 압력이 막 차오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압력이 그냥 무한정 차오르게 그냥 방치하면 당연히 이 배관과 펌프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압력이 차오르게 해놓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얘가 어느 일정 압력까지 올라가다가 과압이 방출돼서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테스트를 하는 게 최저운전인데요. 이렇게 물이 안 빠져서 압력이 막 차오르는 최저운전 상태가 됐을 때 압력을 피슝 빼줘서 꼭지가 돌지 않게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게 바로 이 릴리프 밸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최저운전 시 다시 말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펌프가 계속 돌아서 압력이 쭉쭉 올라가는 최저운전 상태에서는 물의 온도, 그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 펌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출 측에 체크 밸브 이전에서 분기를 시켜서 따로 이 순환 배관을 설치해 주고요. 여기에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조그만한 친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릴리프 밸브가 최저압력 미만에서 머리 꼭지가 돌기 전에 최저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면서 물을 배출해 줌으로써 안에 차 있던 과압을 방출시켜주고 수온 상승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 그림으로 보시면 동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언제 열린다? 최저압력 미만에서 이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면서 과압을 피슝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나올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저압력이라는 건 이 펌프에서 물이 100%딱 정격으로 나갈 때 100% 정격 압력이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오버해서 압력이 아무리 더 올라가더라도 최저 압력은 140%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올라간다고 해도 1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저 압력이 140%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이 릴리프 밸브는 그 전에 미리 개방이 돼서 과압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것이 릴리프 밸브의 역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릴리프 밸브가 붙어있는 순환 배관은 20mm 이상의 배관으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압을 방출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밸브도 잘 기억해 주셔야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성능시험 배관은요. 방금 말한 최저운전처럼 압력이 너무 차올라서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줘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을 틀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딴 데서도 물을 또 틀어서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좀 강하게 쏟아져 나가야 불을 끌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나갈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압력 이상으로는 뽑아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압력치 이상은 나와줘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생겼을 때 이 펌프가 적절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 펌프 성능 시험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 물을 뱉어내는 토출량이나 또는 그때의 토출 압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배관이 이 성능 시험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옥내 소화전을 이루고 있는 구성 부분 중에서 송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와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물을 보충해주고 있죠. 이 옥내 소화전은 결국에는 건물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물이 언젠가는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소화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때 소방공무원 같은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본격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때 외부에 있던 소방차 같은 데서 이 송수구에다가 물을 보내서 그렇게 보충받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방차로부터 물을 보충받는 요 구멍이 이 소방대원의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물을 보내주는 곳이니까 보낼 송을 써서 송수구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런 옥내 소화전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치 기준을 볼 텐데 여기는 방수구 및 호스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본 송수구가 외부에서 물을 보충받을 때 쓰는 부분이었다면 방수구는 옥내 소화전 자체에 그 내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림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밸브 부분이 방수구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방수구라는 건 그 옥내 소화전의 호스가 접속되는 부분을 방수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라고 하면 아까 요런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각 층마다 있는 각각의 옥내 소화전으로 물이 보내지는 그 부분이 방수구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옥내 소화전은 각 층마다 모든 층에 설치를 하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어야 한대요. 소화기 얘기할 때 기준이었던 보행 거리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애둘러 가는 그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동선에 따라 적용되는 게 보행거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옥내 소화전에 적용되고 있는 수평거리라는 건 단순히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대상물의 어떤 부분에다가 중심점을 딱 찍고 컴퍼스로 이렇게 삥 두르듯이 돌렸을 때 그렇게 닿는 거리들을 수평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거리는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건 크게 감안하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요 옥내 소화전으로는 요만큼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겠고 여기 부분에 붙어있는 걸로는 요렇게 커버할 수 있겠죠. 요렇게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는 그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커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구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건 처음에 봤던 소화기 설치 기준이랑 동일하죠. 또 옥내 소화전의 호스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하는데 호스 1 옥내 소화전 설비는 25mm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원의 저수량 얘기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옥내 소화전은 분당 130리터 이상 방수되어야 해서 방수량은 130리터 per 민 이상 되어야 하겠고요. 이때 방수 압력은 0.17 메가파스칼 이상 0.7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이 메가파스칼 단위 쓰는 거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압력 범위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화기의 압력 범위는 0.7에서 0.98이었는데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 범위는 0.17에서 0.7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옥내 소화전은 이 방수 압력이 정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피토 게이지라는 측정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이나 방수량을 측정할 때는요. 어느 층에 있어서도 옥내 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그 2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놓고서 이 방수량이나 방수 압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서 보더라도 어느 층에서 보더라도 최대로 설치된 개수가 1개밖에 없으면 그냥 1개만 틀어 놓고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일 때는 2개를 동시에 개방해 놓고서 측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재에 들어간 그림보다 제가 그린 그림이 좀 더 강습 교재랑 비슷해서 요 그림으로 교체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을 측정할 때는 옥내 소화전이 물을 뿜을 때 측정계인 피토 게이지를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갖다 대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완전히 밀접시키는 게 아니라 노즐 구경의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노즐 구경의 절반만큼은 거리를 좀 떼어 놓고서 이렇게 직각으로 근접시켜서 방수 압력을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 옆에 메모 하나 같이 해주세요. 지금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을 측정하는 피토 게이지는 노즐 구경의 절반만큼 2분의 1만큼 거리를 두고 노즐에 90도 각도로 근접시켜서 방수 압력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말하는 노즐의 구경은요. 옥내 소화전은 13mm입니다. 옥내 소화전의 노즐 구경은 13mm다. 그리고 참고로 옥외 소화전은 노즐이 19mm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토 게이지를 사용해서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을 측정할 때에는 노즐의 2분의 1만큼 거리를 두고 근접시킨다고 했으니까 13mm의 절반인 6.5mm만큼 거리를 두고 수직으로 대서 적정한 방수 압력이 나오는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피토 게이지를 사용해서 방수 압력을 측정할 때는요. 요런 형태에서 측정을 해야 하고요. 이 물을 뿜는 초기에는 그 물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공기가 완전히 배출된 다음에 측정을 해야 정확한 측정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과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을 측정할 때는 직사형 관창을 사용하고 봉상 주수 상태로 측정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측정기인 피토 게이지는
노즐의 절반만큼 거리를 두고서 직각으로 근접해서 측정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방수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 외워가지고 무슨 파이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그 한 문제 버리고 다른 거 맞추시는 게 좀 이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공식에 따라서 측정된 결과값 옥내수화전의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 이상이 방수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때 방수 압력의 적정 범위는 0.17에서 0.7메가파스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의 별표 쳐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 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작동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압력 챔버라고 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이렇게 가만히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를 돌리고 압력이 너무 과하게 차면 펌프를 정지시키고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얘네도 일종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펌프를 뭐 수동으로 한번 작동, 기동을 시켜보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정지를 좀 시켜놓거나 또는 다시 원상태로 자동 상태로 돌려놓는다거나 이렇게 수동 또는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하고 뭐 멈추고 이런 조작을 할 때 이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형제를 세트로 묶어서 어떻게 조작해야 하느냐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그냥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는 이런 설비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세팅을 해 놔야 되겠죠. 왜냐면 화재라는 건 언제 불이 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니까 불시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누군가가 옥내수화전 틀어 가지고 물을 쓰거나 하면 그때 이 펌프가 알아서 돌아가고 멈추고 하면서 이 자동으로 압력 조절을 해 줘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평상시 스위치 위치는 자동 또는 연동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먼저 이 MCC 모터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동력 제어반의 가장 위쪽에는 파워,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전원은 항상 매사 공급되고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이 전원 버튼은 상시 점등된 상태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주펌프와 충화펌프의 작동을 수동 또는 정지 또는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절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스레인지 돌리듯이 틱틱틱 돌리면 되는 그런 스위치인데요. 지금 이 펌프가 주펌프와 충화펌프로 나눠져 있는 건 쉽게 말해서 진짜로 화재가 발생하면 이 메인인 주펌프가 나설 텐데 그런 주펌프를 좀 보조해서 뭐 점검할 때 쓴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범위로 작동할 때 쓰이는 게 이 보조하는 충화 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모든 설비가 자동으로 알아서 작동하게끔 이 절환 스위치 위치가 둘 다 자동 상태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도 안 났고 뭐 점검도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평상시 상태일 때는 이 펌프들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정상이죠. 뭐 어디서 물을 튼 게 아니니까 압력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이 펌프가 정지해 있는 게 정상이라서 아래쪽 램프 중에서도 정지에 점등되어 있는 요 상태가 동력 제어반인 MCC의 가장 기본적인 평상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감시 제어반, 수신반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으로 할 거야, 뭐 정지할 거야, 자동으로 할 거야 하는 이 선택 스위치는 평상시에 당연히 자동 상태로 둬야 할 것이고 이때 옆에 있는 주펌프나 충화펌프도 멈춰 있는 게 기본이겠죠. 정지 상태인 거. 그러니까 요 스위치가 정지 위치에 가 있겠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펌프가 제대로 잘 작동되는지 점검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충화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력 제어반 MCC에서는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충화펌프 라인에 있는 이 절환 스위치를 수동 쪽으로 틱틱 돌리겠죠? 수동 기동할 거니까. 이렇게 절환 스위치를 수동에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버튼 중에 기동 버튼을 누르면 이 충화 펌프를 내가 수동으로 기동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동 버튼이 누르는 버튼이기도 한데 여기가 램프로 불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동 버튼을 눌러서 충화 펌프가 수동 기동하게 되면 이 기동 버튼에 점등이 되고요. 그러면 얘랑 세트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펌프가 돌아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작동했다고 알려주는 가장 아래쪽에 펌프 기동 표시등에도 점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정지 버튼은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지 버튼은 불이 꺼져서 소등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펌프가 기동되면 이 정지 버튼은 불이 꺼지는 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동력 제어반에서 충압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면
먼저 절환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둘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 버튼을 누를 텐데 그랬을 때 점등되는 것들은 일단 버튼 누른 기동 요 버튼에도 불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세트로 따라가는 펌프가 기동했다고 알려주는 펌프 기동 표시 등에도 점등이 될 건데 이 MCC는 항시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니까 제일 위쪽에 전원 이 파워 버튼에도 이미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점등이 되어 있을 거고 펌프가 지금 작동하고 있으니까 정지 버튼은 불이 꺼져서 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충압 펌프만 본 거지만 이 충압이 아니라 주펌프를 수동 기동할 때도 이 동력 제어반의 조작 방법이나 점등되는 버튼이나 스위치는 이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감시 제어반에서 조작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이거를 수동 위치로 딸깍하고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수동으로 조작을 할 거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주펌프에 해당하는 이 스위치를 기동 쪽으로 딸깍 올리면 감시 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 기동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게 주펌프가 기동하면 이 주펌프 아래에 있는 요 램프에 빨갛게 점등이 되어서 펌프가 돌아가고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이 MCC도 그렇고 감시 제어반도 아예 이 절환 스위치 또는 선택 스위치 자체를 정지했다가 갖다 놓으면 펌프를 정지해 두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뭐냐면 만약에 이 절환 스위치나 선택 스위치를 수동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정지 위치에 두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펌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수동으로 정지해 두는 거니까 만약에 점검이 끝나고도 이 상태로 두고 떠나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펌프를 내가 지금 수동으로 정지시켜 놨으니까 압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펌프가 전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펌프가 작동을 안 해서 소화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점검이 끝났거나 아니면 평상시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모든 스위치 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한다? 스위치가 모두 자동 또는 연동에 가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자동으로 있다가 수신기, 감시 제어반에서 점검을 해보려고 충압 펌프만 수동으로 작동시켜 봐야지 했어요. 그러면 뭘 조작하면 되죠? 이 감시 제어반에서 선택 스위치를 수동에 놓고 충압 펌프만 기동으로 올리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저기 기계실에 있던 이 MCC 동력 제어반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죠? 평상시 상태에서 뭐 안 건드렸으니까 얘는 지금 자동인 상태죠. 이 자동 상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수신기에서 보낸 이 신호를 얘가 그대로 자동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CC는 자동인 상태에서 수신기인 감시 제어반에서 충압 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을 했다. 그러면 MCC에서는 충압 펌프의 기동 버튼과 펌프 기동 표시 등에 점등됩니다. 주펌프든 충압 펌프든 펌프가 돌고 있다. 그러면 이 기동 버튼과 펌프 기동 표시 등이 세트로 묶여서 점등된다고 했죠. 그래서 MCC가 자동 상태로 있으면서 수신기가 수동으로 충압 펌프만 기동하겠다고 보낸 신호를 받으면 MCC에서도 충압 펌프의 기동 등과 펌프 기동 표시 등이 점등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감시 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 기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동 상태에서 신호를 받은 MCC에서도 주펌프의 기동 버튼과 펌프 기동 표시 등이 점등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원, 파워는 항상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둘 다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MCC에서 스위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요. 감시 제어반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 MCC가 못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수동으로 너를 컨트롤하겠다. 넌 오로지 내가 수동으로 보내는 신호에만 반응을 해야 돼. 이렇게 수동에 놔버렸기 때문에 감시 제어반이 보내는 신호를 얘가 자동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수동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 진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얘네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해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지를 못하고 그러면 소화 작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 자동 상태에 둬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감시 제어반이 수동에 있고 이 동력 제어반 MCC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펌프가 기동할 수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 MCC가 모터 컨트롤 센터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컨트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시 제어반의 상태에 상관없이 MCC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면 펌프는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불이 났을 때 누가 이 기계실까지 가서 막 펌프를 굳이 수동으로 제어하면서 기동을 했다가 정지를 했다가 그렇게 할 일은 없겠죠. 가장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상태는 항상 자동 또는 연동에 있어야 하고 MCC가 자동인 상태에서 수신기가 보낸 신호를 자동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수신기에서 주펌프나 충화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했을 때 MCC에서도 그 작동한 펌프의 기동 버튼과 펌프 기동 표시 등의 점등이 된다는 거. 이게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재밌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말미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중요한 펌프의 압력 스위치 세팅값 설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죠? 압력 챔버라는 애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뭐야? 누가 물 틀었어? 압력 떨어지네? 그러면 펌프 돌려 라고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지금 압력 다시 찼다. 이제 펌프 멈춰도 돼. 정지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펌프 또는 충화펌프가 언제 기동을 할 건지 또는 언제가 되면 정지를 할 건지 그 값을 계산해서 넣는 게 바로 이 압력 스위치의 압력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에 있는 주펌프 또는 충화펌프에 각각 연결된 이렇게 생긴 압력 스위치라는 장치에다가 드라이버로 돌려서 내가 세팅하려는 압력 지점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은 크게 정지점, 기동점, 디프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선 요 그림으로 큰 개념부터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게 터져서 이제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가겠죠. 그러면 이 배관 내의 압력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설정해 놓은 요 정도 압력까지 떨어지면 이때 펌프가 기동해서 움직여줘야 되겠죠? 요게 기동점입니다. 그렇게 펌프가 열심히 펌핑을 해서 압력이 다시 차오르면 더 이상 펌프가 안 움직여도 되니까 정지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뺀 요만큼의 차이, 디퍼런스를 디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고 그럼 제일 먼저 이 펌프 중에서도 가장 메인격인 주펌프가 정지하는 지점인 주펌프의 정지점 세팅부터 보겠습니다. 이 정지점을 영어로는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정지 레인지다. 레인지는 정지점. 이렇게 영어로 레인지는 정지점을 뜻한다는 거 일단 꼭 기억해 주시고 정지점은 펌프가 정지해서 멈추는 지점이라고 했죠. 근데 이 정지점은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정지점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펌프가 정지하게 해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펌프가 힘 조절을 좀 잘못하면 기동이 되자마자 압력이 차서 뚝 정지해버리고 또 기동이 됐다가 정지해버리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버리면 물이 좀 일괄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콸콸콸 쪼르륵 콸콸콸 쪼르륵 이렇게 반복되면 소화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또 펌프에도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물을 쓸 만큼 다 썼어요. 그러면 이 메인격인 주펌프는 나중에 사람이 직접 가서 수동으로 정지를 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자기유지 회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지가 되지 않고 계속 펌프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이 주펌프의 정지점을 설정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정지점을 최저압력 이상 또는 최저압력점 근처로 잡도록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게 예전에는 양정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 펌프가 물을 퍼다 올릴 수 있는 능력, 이 높이를 주고서 자, 이 주펌프의 정지점은 몇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왔었습니다.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기준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 양정의 미터 단위를 메가파스칼 압력 단위로 치환할 때 100대 1로 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양정이 10m면 얘를 그냥 그대로 100대 1로 치환한 0.1 메가파스칼이 정지점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럼 양정이 80m면 정지점은 0.8 메가파스칼. 요렇게 계산하는 요게 아주 대대손손 내려오던 주펌프의 정지점을 잡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23년도 상반기에 안전원 교재가 개정되면서
주펌프의 정지점은 최저압력 직전의 값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가 된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아까 릴리프 밸브 얘기하면서 펌프가 최저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과압이 걸리죠? 이렇게 이 펌프가 원래 자기의 100% 적정치보다 좀 더 오버해서 과압이 걸리면 어쨌든 얘가 최저 운전이라고 하는 정격 압력의 140% 수준까지는 압력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게 하려면 얘가 이렇게 100%를 넘어서 140% 수준의 압력까지 오버가 되어도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지점을 이 최저 압력보다 약간 높게 또는 그 근사치로 설정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나오게 된 거고 사실 이 기준 자체는 공고가 된 지 오래됐지만 안전원 교재에서 이걸 반영하기 시작했던 게 작년 상반기였던 거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몇몇 지부의 강습 교육에서 이제는 정지점을 계산할 때 양정을 그대로 정격으로 치환한 이 값에다가 최저압력 140%를 고려해서 1.4를 곱한 값을 정지점으로 한다라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또 이제 저희 챕스랜드 구독자 여러분들과 카페 회원분들이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우리 지부는 1.4배로 계산해야 된대요. 또는 우리는 그런 내용 없던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제보가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상반기 개정 시기에 맞물려서 강습교육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곱하기 1.4로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4배를 적용했을 때의 계산법과 또 그렇지 않았을 때의 계산법을 둘 다 전달해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강습교육에서도 이걸 거의 적용하지 않고 내용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최저압력이라는 게 전격의 140%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만 정해져 있지 정확히 몇 메가파스칼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과압을 방출시켜주는 릴리프 밸브가 최저압력보다 낮은 미만에서 작동해서 이 압력을 덜어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펌프의 최저압력이 어차피 1.4배까지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1.25배 정도로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실제 최저운전 시험을 통해서 측정했을 때의 최저압력이 정격의 약 1.3배 정도가 최저압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에 따라서 또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원에서는 정지점을 최저압력 직전의 값으로 한다라는 이 문장을 삭제하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양정 조건을 주고서 정지점이 몇이냐 이렇게 정지점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 출제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원 본부와 또 소방청을 통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확인을 받았는데 이론적으로 단순 계산을 하자면 최저 압력을 고려해서 전격의 1.4배 정도의 값을 정지점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또 실무적인 면에서도 이 1.4배라는 공식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 문제로서 답을 정해놓고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주펌프는 자동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지만 최저압력은 140% 이하다. 요거를 조금 귀에 익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아,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중요한 건 요렇게 세팅된 압력 스위치 그림을 보여줬을 때 레인지가 0.8에 눈금이 가 있네? 그러면 아, 정지 레인지였으니까 지금 이 압력 스위치의 정지점은 0.8 메가파스칼이구나. 이거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은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아, 지금 레인지가 0.6에 가 있으니까 이 주펌프의 정지점은 0.6 메가파스칼이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지 레인지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되는 기동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주펌프의 기동점을 계산해 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이 펌프가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압력도 이 정지점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를 써서
이 내부에 차 있던 물이 막 빠져나가면서 압력도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일정 압력까지 떨어지면 이때 이 압력 스위치에 접점이 붙으면서 야,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 펌프 돌려야 되겠다 하면서 펌프가 기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동점은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기동점은 자연 낙차 플러스 K로 계산합니다. 이 주펌프의 기동점을 계산하는 공식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기동점은 뭘로 계산한다? 자연 낙차 플러스 K다. 자, 그럼 자연 낙차압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 건물의 최상층을 기준으로 이게 옥내 소화전이면 방수구부터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면 그 물이 방수되는 헤드로부터 이 펌프의 중심점까지를 보통 자연 낙차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동점을 이 자연 낙차압보다 높게 잡아야 할까요? 만약에 이 자연 낙차압을 고려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펌프를 샀는데 1 메가파스칼을 전지점으로 잡고 기동점은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뭐 한 0.3 정도로 놓을까? 이렇게 세팅을 해 버리면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최고층에 있던 옥내 소화전에서 물을 틀어 가지고 쓰다가 이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 펌프가 힘차게 돌아줘야 하는데 요 최고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부터 펌프까지 물이 그냥 배관 타고 떨어지기만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이 0.5나 됐던 거예요. 이러면 내가 세팅해 놓은 기동점인 0.3까지 이 압력이 떨어질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이 펌프가 아직 0.3까지 안 떨어졌어. 아직도 0.5잖아. 이러면서 평생 자동으로 이 펌프를 기동시킬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떨어지면서 걸리는 자연적인 낙차압이 이미 기동점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떨어져서 펌프가 돌아줘야 하는 기동점은 못해도 적어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낙차보다는 커야 한다. 더 큰 숫자로 설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 자연 낙차압에다가 얼마를 좀 더 더해서 좀 더 넉넉하게 잡은 값을 기동점으로 설정할 건데 그게 옥내 소화전일 경우에는 더하기 0.2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 0.2를 더해주냐면 우리 아까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 범위가 몇이었죠? 0.17에서 0.7 메가파스칼이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이었죠. 그니까 이 옥내 소화전으로 물을 쏴서 방수를 하면 그때 최소 아무리 못해도 0.17 이상의 방수 압력이 발생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연 낙차압에다가도 그 옥내 소화전의 최소 방수 압력인 0.17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0.2 메가파스칼을 더해줘야 이 펌프가 기동해야 하는 기동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설치된 설비가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요 자연 낙차압에 플러스 0.15를 해주는데 요것도 나중에 보겠지만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 압력 범위는 0.1에서 1.2거든요. 그니까 이 스프링클러를 쓰면 최소한 0.1 이상은 압력이 걸리고 있을 테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넉넉 잡은 0.15를 더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인 주펌프의 펌프가 돌기 시작하는 기동점을 찾을 때는 당해 그 건축물의 자연 낙차압에 더하기 일정 값을 해주는데 그게 옥내 소화전일 때는 더하기 0.2를 해주고 스프링클러 설비일 때는 더하기 0.15를 해준 값이 주펌프의 기동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당해 건물의 자연 낙차압이 20m이고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때 주펌프의 기동점은 몇이냐 물어본다면 미터를 메가파스칼 단위로 치환하는 건 100대 1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낙차압이 20m라면 메가파스칼 단위로는 0.2 메가파스칼이 되고 여기에 옥내 소화전은 K 값이 몇이라고요? 플러스 0.2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주펌프의 기동점은 0.4로 잡을 수 있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연 낙차압이 0.6 메가파스칼이고 설치된 설비가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그럼 이때는 스프링클러 설비일 때는 자연 낙차압에 0.15를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0.6 더하기 0.15를 해서 0.75가 기동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펌프의 기동점이 0.6이고 설치된 설비가 옥내 소화전이다. 이때 자연 낙차압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기동점이라는 건 자연 낙차압에 더하기 K를 한 값인데 옥내 소화전일 때는 이 K가 0.2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자연 낙차압은 0.4겠구나.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펌프의 기동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diff는 difference, 차이가 이 diff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펌프가 멈춰 있는 또는 멈추는 이 정지점에서
압력이 점차 떨어져서 이 기동점이 되면 펌프가 기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지점이 기동점보다 값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뺀 이 차이값이 바로 디프가 되겠는데요. 왜 굳이 이 디프를 계산해야 되냐면 이 그림처럼 이 압력 스위치에 도라이바 돌려가지고 세팅값을 매긴다고 했죠. 이때 이렇게 매기는 값이 정지점이랑 디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압력 스위치에다가 세팅을 할 때 레인지인 정지점을 입력해서 여기서는 펌프가 멈춰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이 정지점에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나서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하도록 디프 값을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펌프의 세팅값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펌프가 멈출 정지점을 설정해서 그걸 이제 드라이버로 여기 이 레인지라고 써 있는 부분에 눈금이 가도록 세팅을 하겠죠. 이 지점대 레인지가 되면 정지한다. 그다음엔 그냥 최고층에서 물이 떨어지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압력, 그 자연 낙차압에다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의 최소한의 방수 압력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값, 이거를 그냥 K 값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자연 낙차압에 플러스 K를 더해준 값만큼 압력이 떨어지면 비로소 펌프가 기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건데 압력 스위치에는 이 기동점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뺀 그 디프 값으로 이 압력 스위치의 왼편에 디프 값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압력 스위치 그림을 보여줬을 때 레인지는 정지점이니까 지금 정지점은 0.8 메가파스칼이고 왼쪽의 디프는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뺀 값이었으니까 만약 디프가 0.3 메가파스칼이라면 기동점은 0.5 메가파스칼이었겠구나. 이렇게 계산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격인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 세팅 방법이었고요. 그러면 보조격인 충압 펌프에 대한 압력 스위치도 따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대략적인 개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충압 펌프는 주펌프가 막 나설 그럴 일이 아니라면 이 충압 펌프 선에서 먼저 움직여주는 보조격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충압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를테면 진짜로 설비가 돌아서 물이 막 엄청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누수 같은 게 있어서 압력이 정말 미미하게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굳이 주펌프가 안 돌아도 되니까 이럴 때 움직이는 게 충압 펌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충압 펌프는 주펌프보다 먼저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충압 펌프의 세팅 범위는 주펌프의 정지점이나 기동점 이 범위 내에 있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이렇게 펌프가 정지해 있다가 압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0.6 정도가 되면 헐레벌떡 움직이는 게 충압 펌프가 헐레벌떡 먼저 기동을 해서 압력을 다시 채워 넣겠죠. 그래서 압력이 다시 이 정도까지 차오르면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펌프는 이제는 자동으로 정지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물이 일정하게 계속 방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주펌프의 정지점은 좀 높게 잡거나 아니면 자동 정지가 안 되도록 아예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펌프는 나중에 물을 다 쓰고 나면 사람이 가서 직접 수동으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주펌프의 정지점, 기동점, 그리고 충압펌프의 정지점, 기동점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 가장 낮은 값이 뭐가 되냐면 주펌프의 기동점이 가장 낮은 값이 됩니다. 이 주펌프가 메인이기 때문에 얘가 나서서 움직이는 것도 제일 나중에 움직여서 주펌프의 기동점이 가장 낮은 값이 되고 보통은 이 주펌프의 기동점과 충압펌프의 기동점은 최소 적어도 0.05 메가파스칼 이상 차이 나도록 해서 이 충압펌프의 범위가 주펌프 범위 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펌프의 기동 및 정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불이 나서 어딘가에서 옥내 소화전 틀어가지고 물을 막 써요. 그러면 그게 연결된 2차 측의 배관이 감압,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이 막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압력 챔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했던 요렇게 생긴 이 압력 챔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압력 떨어지는데? 이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압력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압력 스위치에다가 세팅 값을 먹여 놓은 게 있으니까 기동점까지 압력이 떨어지면 그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펌프가 돌도록 전기 신호를 보낼 건데
그러면 이때 좀 더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는 충압 펌프가 일단 먼저 기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든 커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압력이 막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압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 압력 챔버가 봤을 때는 이 압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드디어 이 주펌프가 등장을 해서 "아 비켜. 내가 주펌프 돌린다." 해 가지고 주펌프가 기동을 하면서 이 떨어진 만큼 압력을 쭉쭉 보충을 해 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압력이 다시 차서 그 방출량이 과다, 뭐 과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마침내 불을 다 꺼서 압력도 충분히 보충이 되면 그 보조하는 꼬맹이 충압이는요 자동으로 정지를 하는데, 주펌프는 사용이 끝나면 이제 사람이 직접 가 가지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사람이 수동으로 펌프를 정지시켜 줘야 된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옥내 소화전에서는 마지막 내용이 실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순서인데요. 아주 뭐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옥내 소화전 생긴 거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요렇게. 이렇게 발신기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 발신기의 버튼부터 먼저 눌러서 화재 신호를 보내놓고서 이제 소화전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발신기가 있는 경우는 발신기를 먼저 누르고요. 그다음에는 이 소화전 함, 그 겉에 있는 뚜껑을 열어 가지고 노즐을 잡고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그 불이 난 지점까지 가지고 가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풀어서 가지고 갔으면 이 옥내 소화전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럼 이제 물 튼다고. 밸브 개방." 이렇게 외치면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밸브를 열어줍니다. 수도꼭지 돌려서 물 트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옥내 소화전의 밸브를 개방할 때는 반드시 밸브 개방이라고 사인을 주고서 그다음에 밸브를 반시계 방향,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개방한다는 거 밑줄 쳐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호스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노즐을 조작해서 물을 방수를 하는데, 이때 한 손은 관창 선단을 잡고 다른 손은 결합부 부분을 잡아서 호스를 몸에다가 밀착시켜서 방수를 합니다. 그렇게 사용이 끝나고 나면 밸브 폐쇄를 외치면서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는데, 그럼 이때 밸브를 다시 잠글 때는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그겠죠. 이렇게 밸브를 폐쇄하고 동력 제어반에 가서 펌프를 정지시킨대요. 이게 여기서 다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옥내 소화전을 틀어서 물을 쓰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이 펌프가 돌아서 압력을 보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물이 막 쭉쭉 떨어져 가지고 충압 펌프만으로는 부족해지면 주펌프가 돌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처럼 요 펌프가 기동했다는 표시등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펌프의 경우에는 이 사용이 끝나면 사람이 가서 직접 수동으로 정지하라고 했으니까 동력 제어반에 가서 펌프를 정지시키고요. 그런 다음에는 호스를 그냥 넣어 놓으면 냄새 나니까 이 호스는 그늘이나 음지에서 잘 말려서 재사용을 위해 다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옥내 소화전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건물 안에 설치하는 옥내 소화전의 친척인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 소화전은 진짜 간단하게만 볼 건데요. 옥외 소화전의 방수량은 옥내보다는 더 많이 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 350 리터 퍼 민, 옥내는 130 리터 퍼 민이었죠. 근데 옥외는 350 리터 퍼 민 이상의 방수량을 토해내야 되고요. 방수 압력은 0.25에서 0.7 메가파스칼 이하가 적정 범위입니다. 이것도 옥내는 0.17에서 0.7이었는데 옥외는 0.25에서 0.7인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수원의 용량은 아까 옥내 소화전 저수량 계산할 때는 엄청 복잡했죠. 근데 옥외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외 소화전이 한 개 설치됐다, 그러면 용량이 7톤이고요. 만약에 옥외 소화전이 두 개 이상, 뭐 두 개든 네 개든 어쨌든 두 개 이상이면 그냥 딱 두 개까지만 쳐서 14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설치 기준은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가 수평거리 40m 이하래요. 요것도 그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옥외 소화전에 호스를 접속시키는 접결구까지가 컴퍼스 대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그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40m 이하가 되도록 커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호스 구경은 65mm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소화전함 표면에 옥외 소화전이라고 표지를 부착해야 되겠고요. 옥외 소화전이 있으면 그 근처에는 소화전 함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총 3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옥외 소화전이 10개 이하면 딱 10개까지는 그 각각의 옥외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소화전함을 1개 이상 설치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설치된 옥외 소화전의 개수가 11개에서 30개까지다. 그러면 11개 이상의 소화전 함을 분산해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되면 그 5개 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함 1개 이상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5개 소화전이 42개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함 1개씩 설치하니까 소화전함을 최소 14개 이상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1은 3개마다 함 1개씩 설치한다. 뭐 이런 기준들 참고해서 가능하면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이러한 옥외 소화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최소 2인 1조 또는 3인 1조가 되어서 옥외 소화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옥외 소화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여기에 호스를 연결하고 또 이 호스랑 관창을 연결해서 화점으로 가지고 가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소화전에서 렌치를 이용해서 밸브를 열어줘야 해요. 이래서 최소 2인 1조가 되어서 5개 소화전을 사용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렌치로 밸브를 개방하면 불이 난 지점에서는 물을 뿌려서 소화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소화가 끝나서 다 사용을 했다면 밸브를 폐쇄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 호스를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시간의 마지막 5개 소화전 설비의 고장 원인별로 취할 수 있는 개선 방안까지 볼 텐데요. 사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 내용을 짚어보면서 또 복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옥외소화전이랑 연결된 물을 빨아 올리는 이 흡입 배관 측에는 물이 차 있어야 펌핑도 되고 또 이 배관 내에 있던 물을 먼저 빠르게 쑥 뽑아서 쓸 수 있을 텐데 이 흡입측 배관 내에 물이 없으면 펌핑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빠르게 물을 쏘기도 어렵기 때문에 흡입측 배관 내부에는 물이 차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 옥외소화전에 흡입 배관 측에 물이 없거나 자꾸 빠져나간다면 뭐부터 의심해야 되냐면 이 배관 안에 있는 물이 역류해서 나가지 않게 체크 기능과 또 여과 기능을 해주는 맨 끝다리에 달린 애가 누구였죠? 후드 밸브 또는 풋 밸브였죠. 이 풋 밸브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역류 방지 기능인 체크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의심해서 후드 밸브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펌프 성능 시험 중에 릴리프 밸브가 과압을 빼주기 위해서 개방돼서 열려야 한다고 했는데 개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릴리프 밸브 자체에 뭔가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얘가 열려야 하는 그 압력 세팅을 뭔가 잘못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정을 하거나 릴리프 밸브를 교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고정이라고 잘못 기입된 교재가 있을 텐데 조정으로 수정해 주세요. 세팅을 조정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더 예민하게 먼저 반응하는 게 중압 펌프라고 했죠. 근데 압력이 떨어지는데 주 펌프가 먼저 작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때도 뭔가 압력 스위치 세팅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세팅 값을 다시 조정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펌프가 작동해서 돌아가면 펌프 기동 표시 등 이 확인 등에도 불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었죠. 근데 펌프는 돌아가는데 표시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표시등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선로가 단선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나 교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배관 내부 압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별일이 없는데 이 중압 펌프가 자꾸 지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물이 새고 있나? 이렇게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수가 있었다면 그 누수 부분을 보수를 한다거나 또는 물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이 체크 밸브가 제 기능을 못해서 물이 역류해서 다시 빠져나가면 이때도 압력이 떨어져서 충압 펌프가 잦은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밸브에 이상이 있다면 이 체크 밸브를 교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전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방수 불량이다. 그러면 첫째는 제어반의 상태가 불량인가? 이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비들이 압력에 따라서 자동으로 기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동 기동 상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방수에 불량이 있었다면 제어반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또는 만약에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면 펌프 보수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제어반 상태도 정상이고 펌프도 문제가 없는데도 방수에 불량이 있다. 그러면 이 상수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옥외소화전 앞에 제수변이라는 거를 같이 세트로 설치를 하는데 이 제수변 밸브가 닫혀 있으면 또 방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태가 다 정상인데도 방수가 불량하다. 그러면 제수 밸브를 확인해서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길고 길었던 소화설비 1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시 보고 싶은 구간이 있으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챕스랜드의 찐 정리 교재와 함께 보시면 다양한 그림 자료와 함께 요약집도 챙겨가실 수 있고 또 최신 경향을 담은 2024 찐 스포일러 문제집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같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
챕스랜드와 함께 가장 든든하고 자신감 넘치는 시험 대비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